어, 발표할 주제는 토큰 증권 미래금융 비즈니스 모델 전략인데요.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균관대 임병화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융합전공 소속으로 있는 임병화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는 상당히 많은데요. 15분 안에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윤창현 사장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우리나라 규제 자체가 사실 파지티브 규제다 보니까 이 토큰 증권 같은 새로운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규제 이 제도화가 상당히 크게 제약을 받는구나, 이런 걸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렇게 이제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들이 막 등장하고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막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이런 모델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전자증권법이 최근에 개정됐으니 그 안에 틀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된다. 사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STO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또 갖출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현재 어떤 모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어떤 역할 변화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봐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소유권, 수익권, 거래기록, 결제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디지털 원장 안에서 재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소유권, 수익권, 거래 기록, 결제 구조, 이게 사실 다 인프라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와 인프라가 합쳐져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발행 구조를 이제 보시면 사실 그냥 우리가 토큰화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간단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큰화 구조가 다양하고요. 그 다양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규제 체계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규제 체계 안에서 역시나 또 금융기관의 역할도 다양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지금 구별을 했습니다. 이 SPV, 어떤 특수목적 회사를 직접 설립해서 하는 토큰화, 그다음에 신탁 펀드를 이용하는 토큰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이나 CP 이런 것들에 대한 토큰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산 자체를 토큰화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네 가지 구조가 다 존재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STO를 어떤 구조로 생각을 하고 지금 법안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금융기관들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사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가장 어떻게 보면 규제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떤 이 SPV 기반이거나 아니면 신탁 펀드 토큰화 기반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구조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우리나라 구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이 토큰화된 자산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을 가지고 서로 인터오퍼러블하게 왔다 갔다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한다면 직접 자산 토큰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 체계를 사실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 증권 전체 그 생태계에서 봤을 때 발행 인프라, 이 제공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수탁, 신탁 구조,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건 기존에 이제 수탁과 신탁과 관련한 법안에 정합성 있게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온체인 결제 제공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 토큰화, 이거를 어떤 결제 레이어를 제공해야 되고, 그 결제 레이어 자체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게이트키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이제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 유통, 시장 운영자, 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기능마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사실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TO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이제 익숙하신 그림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가져왔는데요. 기존의 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이제는 이제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런 이제 법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외 거래 중개업도 역시 신설을 했습니다. 각각 전자증권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안에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도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토큰화하는 블록체인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익권, 지분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주된 어떤 인프라 제공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정확한 어떤 그 발행인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긴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뭐 10억의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디폴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 책임 구조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나 신생 기업들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뭐 증권사들이 대한 주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런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는 어떤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 상품을 저기를 이제 인프라를 이용해서 발행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장외거래 중개업이 신설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조각 투자에 대한 장외거래소를 이제 인가를 2개를 줬고요. 근데 그 인가와는 또 별개입니다. STO는 별개인데 사실 이제 그 STO 조각 투자가 결국은 STO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라인이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이 STO 자체는 이 기존 집중형 예탁원 장부하고 병행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권리 변동의 법적 효력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중앙 집중 예탁원 장부로 이제 발행이 되는 그런 증권들을 다 STO로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즉 정형 자산과 비정형 자산에 대해서 모두 다 토큰 증권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한 게 원래 앞에서 이제 얘기했었을 때는 이런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 증권을 대상으로 STO가 나온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이제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가능할 수 있게끔 제도화가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판정사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비정형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치 평가에 대한 핀테크 기업, AI 기업과의 융합 필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은요, 뭐 작년이 어떻게 보면 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폭발이 됐고요. 올해는 이것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예금 토큰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새로운 어떤 국면이 제도권과 이제 결합이 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 시장은 크게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23년도에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는 이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떤 비정형 실물 자산에 대한 토큰 증권을 목표로 사실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도 처음에 그렇게 추진이 되었지만 지금 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 토큰 증권이 발행되는 거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펀드라든지와 같은 정형 자산들이 주로 이제 토큰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없는 건 아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실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거에 전문화된 그런 기업들이 발행과 유통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형 이 자산으로 바로 가는 거는 상당히 리스키하고 우리도 사실 되게 언설턴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발행 결제 유통 인프라를 우리가 경험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형 자산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정형 금융 자산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고도화시키고 이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하고자 했던 부동산을 비롯한 인프라, 재생에너지 같은 비정형 실물 자산을 가지고 이제 아마 실질적으로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이런 토큰 증권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제 컨텐츠, IP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가치평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고도적인 어떤 AI 기반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늦게 가야 되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정형 금융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토큰화해서 잘 갈 것이냐,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형 금융자산은 뭐 채권, 르포, 머니마켓 펀드, 주식 등이 있겠는데요. 아마 최근에 뭐 나스닥과 NIS가 모든 상장된 주식을 토큰화하겠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24시간 거래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NI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 자체가 SEC 같은 경우가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실제로 나스닥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그 얘기는 이제는 나스닥은 정말 정말 시행에 바로 눈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예탁 결제원과 DCT와 같이 협력을 해서 블록체인은 이제 DTC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제 정산을 하고요. 결제를 하고 실제로 거래 자체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매칭 엔진을 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NIS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시큐리타이즈하고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아예 주식 자체를 바로 토큰화를 바로 시키는 자산 자체에 대한 토큰화를 형태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약간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 준수 수탁을 이용하는 경우, 법적 레퍼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토큰화 이렇게 좀 결과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 회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신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자체를 그냥 바로 블록체인에 올린다거나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시장 어떤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형태를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요게 주문하고 브로커, 우리나라는 증권사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매칭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이제 청산 어떤 엔진이 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고빈도 매매,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전체 볼륨이 전체 주식 거래의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전문적인 오프체인 고속 엔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블록체인 위에서 이거를 거래하게 되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고속 엔진은 그대로 쓰고 그 엔진에서 거래된 것들 나중에 네팅을 해서 청산 결제를 하는 것을 블록체인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스닥이 지금 내놓은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뭐 NIS도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기존의 거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청산 결제만 블록체인에서 하겠다. 지금 나온 안을 보면 이제 24시간 에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이제 결제를 하기로 해서 네팅을 해서 그래서 자동 네팅을 하고 그 사이에는 계속 시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죽지 않지만 그 사이에 어떤 1시간 정도의 텀을 가지고 결제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주식 토큰과 이제 토큰화된 달러,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관들은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저기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쓰느냐가 바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단순히 그냥 장부만 올리는 경우, 그 다음에 오프체인하고 온체인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 기존 인프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완전히 네이티브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다 지금 공존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지고 가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펀드입니다. 펀드가 가장 많은 지금 토큰화가 일어나는 영역인데요. 사실 이 펀드가 단순히 그냥 펀드 지분의 디지털화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하고 교환이 가능해서 실제로 지급 결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낼 수 있는 상품으로 또 교환하기 때문에 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저축 또는 자산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의 토큰화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투자의 역할 이런 것들 동시에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아주 초기적인 그런 형태고, 역시 구조 역시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비들 같은 경우가 어떤 규제를 준수하면서 이더리움 위에서 비들이라고 하는 MMF 펀드 토큰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USDC하고 24시간 실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실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크레디트 액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자를 지급하냐 마냐, 사실 그게 지급결제 스테이블 코인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머니마켓 펀드를 이용한 토큰화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들이 이제 이 발행을 하는 시큐리타이즈의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실제로 일정 부분의 유통도 얘네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검은색이 비들이고 요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다른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머니마켓 펀드 토큰이거든요. 자, 보시면 요게 지금 아베,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바로 이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가 이제는 물론 기관들 대상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액세서빌리티가 가능한 거죠. 저 바이낸스 계좌만 있으면 그 인정받은 기관들은 저기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니스왑도 있거든요. 이런 비들 같은 경우에는 덱스라고 하는 디파이 안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아베, 바로인 같은 경우, 아베나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실제로 이걸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라이센스를 받고 또 ATS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행과 유통의 라이센스를 둘 다 갖고 있고, 물론 자회사를 통해서 엄격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어떤 새로운 토큰 증권이 발행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 특히 디파이하고 연계되는 이런 서비스까지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시간이 좀 축복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피겨는 나스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제 토큰화이즈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토큰을 하게 되면 채권 노트를 블록체인 위에서 올리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SEC의 규정 준수를 받아서 라이센스를 받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저건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유일하게 SEC의 이제 그 승인을 받은 이제 증권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머니마켓이 있는데 자체적인 ATS 거래소를 라이센스를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프티 AI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탈중앙화된 형태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인데, 미국의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 이제 다오라고 하는 이제 탈중앙화 자율 조직에 대한 합법적인 법인을 인정을 받는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부동산을 실물 매물을 다오로 이제 유한책임 회사로 설립을 해서 다오 형태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 다오 회사의 지분을 토큰화이즈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는 알고랜드를 이제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고, 유통시장은 이제 다오,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토콜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동산 자체도 이 두 개의 그 모델 자체 보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계, 그다음에 글로벌 액세서빌리티를 고려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STO를 실제로 블록체인으로 와서 에셋 매니지먼트하는 어떤 실증을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금융당국 입장에서 실제로 했고요. 요게 과연 요거는 이제 디파이에 있는 에이전틱 디파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앞에서 보는 이제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AI 에이전트가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웹 3.0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토큰 증권 기본의 어떤 금융 자산 인프라에는 바로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토큰화를 통한 시장 기능을 이제 위험은 실제로 개별 자산 위험을 넘어서 네트워크 코드 결제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있고, 결국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경로 의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한 번에 고려를 해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역할은 재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증권사 IB 발행 기업들은 발행 구조화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권리 수탁, 요 기관들은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 수탁 기능들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금융투자업자와 장외거래 중개업자 같은 유통시장 운영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제 머니 레이어 같은 경우에 은행 결제기관 내부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각각의 기능별로 금융기관들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하나의 어떤 컨소시엄에서 모든 기능들을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갈 것이냐, 하나의 역할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역할을 얼마든지 온체인상에서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